첫 번째 선물을 주는 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희망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물을 하는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만만한 건 아니지만 마음 먹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할 거예요. 자, 희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희망은 결과가 좋아지는 거, 막연하게 상황이 호전되고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걸 희망이라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희망의 정의는 그렇잖아요. 희망은 결과랑 관계없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경험하는,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확신 정도를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희망을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부모의 역할인데, 참고로 뭐 이것도 널리 알려진 영상이긴 하지만 희망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음미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내용 중에 일부가 특정 종교하고 연관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심리학적인 강연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최상위 긍정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앞부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벌을 주는 거.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는 인간은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합니다. 수행이 학업 성적이 얼마나 좋든지 간에 장담할 수 있는 건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중요한데, 이거를 빅토르 유고, 레미제라블의 저자죠.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유고는 지상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까 제가 정말 강의실에 있는 분들이 저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먼 걸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셨으니까 제가 인생의 중요한 진실을 이렇게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부모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때 나와 자녀 관계를 보기 전에 나와 나의 부모하고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어느 쪽인지. 이때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인데, 이게 좀 긴가민가 싶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긴가민가 싶으면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마치 안개 속에 뭔가가 가려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느낌을 얘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사랑은 간단, 명료, 단순한 거예요. 사랑은 아침에 해가 떴는지 여부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만큼이나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헷갈리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비율이 보통 20-30% 정도 된다고 봐요. 대다수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실은 다 때가 되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강의실에 계신 분들의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존중 경험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의문이 들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받았으니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건 너무나 명확한 세계예요. 근데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영화나 소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못 받았다면,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존중을 못 받았다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만약에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의 부모님이 여기 있는 분들께 못 주었다면 그분들도 못 받아서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존중 경험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실천하고 계실 테니까 더욱더 지혜롭게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받았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대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야죠. 먼 훗날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의 자녀가 저 같은 심리학자가 강의하는 그런 현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의 자녀가 내가 받았던가? 라고 반응하지 않게 지혜로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택은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부모로서 지혜롭게 헤아려야 될 중요한 정서 중에 연민이 있고 동정이 있는데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단 동정심을 갖는 거는 부정적인 정서예요. 동정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연민의 정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자, 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막 관찰을 해요.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제 눈은 항상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가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제 국어라는 분들이 다양한 걸 들고 탑승을 하시죠. 그러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실내의 공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읽거나 휴대폰에서 갑자기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생각난 것처럼 바뀌어요. 외면하게 되죠. 이런 게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은 누군가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불편해져요. 외면하고 싶어지고. 이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대조적으로 연민의 정은 함께하는 자녀의 어려움과 고통을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그 느낌이 바로 연민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은 동정심하고 다르게 부모와 자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물론 완벽한 어떤 실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발달 심리학자 중에 이제 앨리슨 고프닉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학자들에게는 되게 명예로운 게 이제 좋은 논문을 써서 멋진 저널에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제 리젝션, 거절당하게 돼요. 그럼 정서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가가 야심차게 논문을 써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잘린다? 어쨌든 누가 쓴 건지 모르니까 심사위원이 누군지 몰라요. 가서 하기도 못하고 되게 속상하죠. 그때 어린 아이가 속상해하는 이제 앨리슨 고프닉에게 와가지고 뭔가 감을 잡고서 반창고를 붙여줬다고 그래요. 엄마가 아파하니까. 놀라운 건 앨리슨 고프닉의 얘기에 따르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래요. 자, 연민의 정은 인간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기계에게 혹은 다른 물질적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다른 독특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반창고를 붙인다고 논문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인간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로 풀어나가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는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도 순차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해요. 이런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합리적인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애이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리고 막 고집을 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한 번 했다고 또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2번이고 3번을 했는데 안 먹혀요. 이 상태에서 4번으로 가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만약에 자녀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증상이 있어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면 이건 예외인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춘기 때 방황하는 정도, 그 정도의 문제라면 아이가 아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 부모로서 합리적인 대화를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안 먹히면 다른 걸 해달라는 강력한 사인이라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규정이랑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대부분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합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를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일이 어떨 때 벌어지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 A 방향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면 외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것부터 들어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시도를 한 다음에 안 먹히면 지혜로운 관점에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이가 진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뭘 더 간절히 찾는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보면 어쨌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시각으로 보면 아이가 더 행복하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이언스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니까 결과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연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세 형제가 있는데 IQ를 이제 1대1 형태의 정확한 전문가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첫째 IQ는 103, 둘째 IQ는 100, 셋째 IQ가 98이 됩니다. 그럼 저 데이터만 보면 첫째가 첫째인 이유, 막내가 막내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출발은 세 형제로 시작을 했는데 기관 사유 때문에 첫째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 IQ가 첫째 IQ가 되고 막내 IQ가 둘째 IQ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세 형제부터 출발을 했는데 기관 사유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막내 IQ가 첫째가 됩니다. 자,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흔히 첫째는 첫째이고 막내는 막내라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거는 하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첫째가 나올 때부터 첫째는 첫째, 막내는 막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지혜롭게 양육을 하지 않으면 막내를 막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해석을 하죠. 막내니까 어쩔 수 없다. 본인이 만들었는데. 자, IQ가 중요하지 않아요. IQ가 중요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비단 IQ에게서만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부모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자녀는 부모가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방향으로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는 게 가능해요. 믿어주는 것만큼.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자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좋은 친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좋은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곁에 있는 친구가 할 수 없는 걸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해내도록 하는 게 좋은 친구의 역할이에요. 좋은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쁨, 희망, 사랑, 연민, 그리고 믿음.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용서, 감사, 경외감인데 시간 관계상 요 앞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앞에 내용을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귀한 걸음을 해서 경청을 해주신 모든 학부모들의 행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행복을 기원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